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고상만의 수사반장.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네, 손병위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수요일 2부 시간은 고상만의 수사반장입니다. 오늘 제가 손병위 씨를 대신해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이 무슨 이런 참 기구한 사연이냐면요. 9월 30일 수요일 나탄 씨에 참 열심히 우리 방송을 하셨는데 저희 기기가 이 귀한 방송을 담지 못해서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중에 흩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녹음을 하는 그런 셈이 됐습니다. 고상만 선생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10월 1일에 다시 오셔서 지금 녹음 중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어제 방송된 내용을 다시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손병희 선생께서 진행을 했는데 또 진행하고 이런 게 좀 민망해서 제가 대신 여러분 앞에 제가 대신 이렇게 진행자가 됐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TBC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TBC의 그 해변 축제가 있었는데, 예. 기껏 가서 이제 다 녹음을 한 줄 알았더니 녹음이 안 된 거예요. 막 여러 수많은 방청객 모아놓고 예. 가수 불러다 놓고 막 그랬는데 이게 다 날아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 이대로 서울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근에 카페를 하나 빌려가지고 카페 창문 다 열어놓고 파도 소리 들리게 하고 그리고 해서 카페에서 다시 녹음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우리는 뭐 그런 노래 공연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큰 사고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어제 그래도 그 방송을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셨던 분들께는 참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어저께 이제 방송 녹음하고 뒤늦게 손병희 형하고 이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제 전화가 울려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우리 손병희 형이 짓길래 아니 무슨 일이길래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했는데 난 도저히 말을 못 하겠으니 집중 얘기하라 하면서 저한테 전해줘서 전 또 뭔가 그랬더니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는 줄 제가 몰랐고. 이게 참극입니다. 참극 진짜. 그래가지고 정말 같은 내용을 두 번을 해야 되는데 덕분에 또 뭐 그 시간에 잘 하지 못했던 거 오늘 좀 더 잘해서 더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9월 30일에서 하루 지난 10월 1일인데 간밤에 세월호 특별법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유가족분들은 단체로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 유가족분들은 진상 규명만 된다면은 뭐 흑묘든 백묘든 상관없다 이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어제 그 여야 타협안으로는 진상 규명 가능하겠습니까?
여야 이제 이 어저께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 갖고 유족이 동의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하고 새정치연합이 이제 타협을 한 거죠. 예, 제1여당과 제2여당이 타협을 바꾸는. 그 둘의 타협인 건데 예. 그걸 보면서 먼저 든 생각은 뭐냐면 예.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도 썼었는데 예.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다가 예. 뉴스에서 그걸 보면서 예. 울었습니다. 예. 왜 울었냐면 예. 그걸 보면서 타협이 됐다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잊었던 옛 기억이 하나가 떠올라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전달하면 하다가 울었는데 참사가 일어나고 난 직후에 이 단원고 아이들의 엄마는 에어박스 안에 네. 내 아이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누구나 다 믿고 있었잖아요. 초기에. 우리 그랬죠. 국민들도 그렇게 믿었고. 예. 그렇게 되리라고 예. 기도했고. 그래서 처음엔 이제 그 시신이 첫 인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족들이 달려와서 내 아이가 아닌 것을 이제 확인한 부모들은 미안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안도했었어요. 예.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랬죠. 예. 뭐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그렇죠. 걸었고. 그래서 이제 내 아이는 아직 그래도 죽지 않고 에어박스 안에 살아있나 보다. 예.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알게 됐죠. 예. 아무도 아이들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 그리고 더 이상 에어박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죠. 근데 누구도 말을 못했을 뿐이죠. 그때 한 엄마가 예. 팽목항에서 서서 하염없이 이제 사고가 났던 그 벵골수도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때 이 어머니가 한 말이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었어요. 그때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아가 이제 그만 버티고 가거라. 살아있다 해도 구해줄 것 같지 않다. 그 추운 데서 그 깜깜한 데서 배고프지 않니? 그만 버티고 가거라. 엄마가 따라갈게. 예. 가서 안아줄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엄마가 했던 이 말이 떠오르면서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하다가 울었고 제 아내도 울었는데요. 또 지금도 울고 계시죠? 예. 그리고 끝내 예. 이 나라는 아무도 구하지 않았고 예. 그 진실마저 구하는 걸 끝내 또 포기한 거잖아요. 네. 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특히 제가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네. 당시 그 조사권,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끝내 담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장준하 선생 사건이 끝내 진상규명 불능이 된 것 그리고 기타 우리 위원회에 진정됐던 사건들 중에 상당수가 그 실체적 진실을 다 규명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조사권 때문이었어요. 조사권과 수사권의 차이는 극명하게 하나예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누군가가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때 예. 그 대상자는 조사권을 가지고는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조사권이라고 하는 건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라고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아니요 저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페널티가 전혀 없어요? 페널티가 하나 있죠. 과태료.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과태료는 벌금하고 또 다른 겁니다. 예.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강제처분이 없어요. 아, 그래요? 벌금은 안 내면 들고 가서 하루에 5만 원, 10만 원씩. 그래서 징역을 살리는 게 그게 벌금이고. 아, 그러니까 이제 가둬놓고 너 오늘 하루 보냈으니까 5만 원. 그렇죠. 그게 벌금인 거고 과태료는 뭐냐면 위반 딱지. 예, 주차 위반 딱지 할 때 그 주는 게 그 과태료거든요. 그 과태료 안 낸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조사권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사하면서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전두환이었습니다. 노태우하고. 녹화 사업에 의해서 사망한 그 사람들의 의문사. 그러니까 1980년대에 학생운동권으로 군대에 갔다가 거기서 프락치를 강요받았던 이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죠. 그들이 바로 녹화사업 희생자라고 하는 건데 이른바 빨갱이 사상, 붉은 사상을 푸른 사상으로 바꾼다. 이게 이제 녹화사업 작전명이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위반하고 시행했던 최종 책임자가 바로 전두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두환과 노태우 이 신군부 세력의 핵심을 저희가 불러서 조사하고 싶은데
전도 안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부과했던 게 과태료였던 거였고. 예.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런 조사권만 가지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예. 이게 불가능한 거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또 금태섭 예. 금태섭 전 검사. 그러니까 검사 예. 이분이 그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네.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 이거는 뭐 줘봐야 소용없다. 예.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쓰셔서 제가 또 격분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있어 보지 않았던 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네. 뭐 사실은 이 조사권이 있다고 해서 뭐 어려웠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얘기다 하면서 얘기를 빗대서 얘기하길래 제가 또 화가 나서 글을 썼었는데 제 예. 페이스북에다 무슨 예. 얘기냐면 아니 수사권을 준다 해도 네. 막상 그 누군가가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압수수색 그 영장을 발부한다 해도 예. 법원이 이것을 발부해 주지 않으면 끝이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수사권은 있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조사권 가지고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안 돼요. 예. 자료를 누가 주지 않으면 예. 조사권이 있을 때는 실지 조사권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실지 조사권은 어떤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현장에 가서 예. 그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도 역시 거부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수사권은 내가 어떤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거나 그것을 꼭 필요해서 가져오려고 하면 거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가는 건데 예. 이것을 발부를 법원이 안 해주냐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때 안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약한 걸로는요 예. 이미 예. 이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사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보면 2+1 뭐 이런 논의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법안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2년만 버티면 된다요. 어떻게든 2년만 버티면 그러면 조사는 끝난다. 그래서 이렇게 미약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미약한 그 권한을 가지고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런 조사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게다가 또 우리 수사권이 없었을 당시 네. 그래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정말 진실에 근접하지 못했던 그때의 정권이 어느 정권이었죠? 진실에 접하지 못했던 것이 당시에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하에서 만들어졌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인데도 그렇죠. 이 수사권이 없어서 그렇죠. 실효적 성과가 없었는데 지금 수사권을 주지도 않고 어떻게든 이 세월호 책임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정부 여당의 그렇죠. 책임 맞습니다.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다?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도 불가능하고 또 이걸 또 비판하는 말씀 잘 꺼내셨는데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저거 하면은 니네가 얘기하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못 밝혀놓고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만 한 명 바뀌었을 뿐이었고 실제로 그 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희가 기무사령부 당시 이제 보안사령부에 의해서 이제 저질러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 기무사령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분명히 기록이 있다는 걸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장의 문서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질조사권 발동에 따라서 기무사에 가서 문서고를 직접 확인하고 보겠다라고 갔는데 끝내 이 기무사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기무사 정문 앞에 가서 그 연자하고 농성을 하면서 싸웠던 적도 있었는데 조사관이 조사관도 그랬고 당시에 차관급에 해당하는 우리 상임위원까지 같이 가서 앉아서 문을 열어달라고 연자 농성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때 기무사에서 그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요. 기무사의 문서고는 그 누구도 보여줄 수 없다. 설령 대한민국이 거꾸로 줘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한 명만 우리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바뀌었던 거고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김대중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서 예.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도와줘라. 이런 대통령 지시가 실제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고 전달했지만 얘네들은 뭐라고 했냐? 예, 열심히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없습니다. 끝. 야.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못 봤던 거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하물며 잘 협조해줘라? 네. 이렇게 얘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의 의심이 뭡니까? 네.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이 뭐냐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이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의 이유임을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끝내 예. 이런 잘못된 것을 합의를 봐준 새정치연합이 정말 안타까워요. 네. 아니 왜 그런 거죠, 대체? 뭐 무슨 약점을 크게 잡혔나요,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예. 결국은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국민을 믿었어야 되고 그리고 정의를 믿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는 여당입니다. 여당이 어떻게든지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야 되는 큰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걸 압박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왜 야당이 이걸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지 물론 이제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법 문제라든지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버티고 싸웠던 그 박근혜나 또 이 새누리당에 이런 걸로 비춰본다면 정말 이쪽은 너무 약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참 제가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는 여당과 최약체 야당이 있는 이런 시대에 이 참극을 만난 세월호 유족들이 정말 불행한 분들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 20몇 년간 학생운동가 제야 또 다양한 시민사회 역할, 인권 활동 하시고요. 뭐 이런 거를 예. 하면서 수많은 그 이른바 피해자 그룹들의 저항, 싸움 이런 걸 봤는데 다 동의하시는 얘기지만 세월호 유족들이 지금 싸우는 것은 결코 자기네들을 위해서 싸우는 게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전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세월호 유족들은 진짜 자기들에 대한 이익이었다면 진즉 아마 이 싸움 포기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자기네들이 이렇게 싸움을 통해서 차후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 경우에 우리나라에 이른바 기준을 만들어 주시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런 참사가 벌어지면 국가가 아무 역할을 안 할 경우에 그 혹독한 책임을 국민이 묻는다는 어떤 선례 그리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 진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이것들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고 그걸 위해서 정말 이분들이 자신의 모든 일상의 삶, 행복을 다 던지고 정말 처절하게 그리고 지금도 처절하게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온갖 음해와 비난과 또 이것을 지켜줘야 될 정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독재가 아닌 게 뭐예요? 한 정당의 1인 독재를 막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막아줘야 될 우리 또 다른 한 축인 야당의 그것도 제1야당이 이렇게 나약하게 끝내 굴복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피해자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일개 국민들이 네. 그 한 명 한 명이 포기하지 않고 싸워달라고 요구하고 우리가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자라고 먼저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하실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9.11 테러 당시에 네. 도대체 이 테러가 어찌 발생했는지 또 정부는 뭐 했는지 이 당시 그렇죠. 9.11의 그 유족들이 수년에 걸친 그런 투쟁 끝에 진상조사기구를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또 상당히 실효성 있는 그런 결론을 내는데 뭐 큰 그렇죠. 성과를 냈죠. 결국 뭐 유족들이 결국에는 해결할 수밖에 없네요. 정치권에게 뭘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세월호 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담는 것은 위헌적인 문제다. 그리고 예. 또 우리나라의 사법 근간을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 이런 예. 주장을 하는데 예. 정말 뭐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이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아니 그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아니 그 법을 그렇게 존중한다는 집단들이 말이죠. 예. 대통령 아버지는 내란을 그럼요. 획책하고 말이죠. 한 번 쿠데타로 잡으면 네. 그래도 대통령인 나라. 예. 이거 웃기는 나라고. 그 법을 그렇게 좋아해. 사법 체계의 근간이 뭐야? 뼈대를 흔들어 버린 인간들이 말이에요. 아니 사실은 이것도 그래요. 지금 현재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건에서도 똑같지만 경찰에게 만약에 제가 욕설을 했다. 예. 멱살을 한번 쥐고 들었다. 예. 그러면 그 사건 누가 수사합니까? 경찰이 하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하죠. 그것도 제가 만약에 동대문구에서 흔들었다. 동대문구 경찰이 수사를 하죠. 동대문구를 관할하는 검사가 또 사건을 수사하고 동대문구를 관할하는 재판부가 또 수사를 하죠. 네. 이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바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게 말이 되냐? 그 논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경찰, 검찰 외에는 수사권을 가진 적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죠. 식품과 관련한 거, 항만과 관련한 거 전부 다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서 나무와 관련한 거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건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로도 이게 무슨 피해자인 유족이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마치 이걸 유족이 조사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박근혜가 얼마 전에 검찰에다가 주문한 게 뭡니까? 자기에 대해서 명예훼손하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엄벌하고 단죄해달라. 이거야말로 진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들 조사하고 처벌을 주문하고 그런 논리죠 이게. 그러니까 예. 저는 지금이라도 이것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라고 한다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국민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겹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이 일부 있는데 정말로 잘못한 사람은요. 이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온 무능한 이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진작 해결이 됐어야 되고 끝났어야 되는데 여전히 실종자 10명에 대한 생사는 알 수가 없고 그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위로해 주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온갖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음해하고 비난하는 걸 보면 정말 이 나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다. 이 정부나 국가가 체제가 제도가 규범이 질서가 네.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없겠구나. 예. 한 번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해결할 길이 없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잘못된 겁니다. 예, 하여간 어제 합의는 빵점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빵점이 예. 아니라 예. 무효. 다시 유족이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이제 뭐 믿을 건 정말 국민밖에 없네요. 예. 자, 오늘 그 수사반장 오늘 주제는 사람이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면서 예. 억울한 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김 PD님도 예.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잖아요. 많이 당했죠. 예. 뭐. 어떤 일, 당장 떠오르는 것도 많긴 한데 일단 하나만. 아니 뭐 전 솔직히 반드시 내가 손을 봐야 되겠다. 이거 아직 정산이 안 끝났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일종의 억울한 일을 하겠죠. 그렇죠. 예. 저는 뭐 사실 때때로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억울한 일도 참 많이. 예, 저는 있습니다. 아직 그 손을 못 본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개신교 목사들 몇 사람들입니다. 이들 죽기 전에 내가 꼭 정산을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억울한 일을 혼자만 당해도 참 분한데 예. 그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억울함을 느끼는 사건을 당하고 어허. 그리고 이로 인한 재판과 재판을 무려 5년간 반복하면서 지독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사건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예, 오늘은 바로 그런 사연에 대한 고발입니다. 예. 이 사건을 제가 처음 접한 것은 2014년 9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이에요. 지난 한 10일 전쯤 오늘로부터 뭐 이런 10일 전쯤에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낯선 남자가 알지 못하던 분이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한 번만 읽어달라고 청해 왔습니다. 자, 사건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2009년 6월 27일 당시 지금부터 5년 전인데요. 당시 46살의 박모 씨는
귀농을 하기 위해서 시골 마을로 예,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면서 설레고 있던 네. 이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 예. 2009년 6월 27일 날 이날 박 씨는 교육공무원으로 있던 아내하고 같이 예. 친목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회식 자리에서 박 씨는 사람들하고 기분 좋게 술을 한잔 하고 난 후에 예. 자율학습을 마친 고3 아들을 데리러 네. 술을 마시지 않은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네. 그리고 함께 이제 시내로 왔습니다. 예. 문제는 이때 발생을 했는데 예. 아들하고 약속한 미팅 장소에 도착한 후에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예. 천천히 서행하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예. 경찰관 3명이 갑자기 박 씨가 탄 차 앞으로 달려 나온 겁니다. 경찰들이? 예, 경찰들 3명이. 예, 예. 그러면서 한 명은 차량 전면에 그리고 나머지 경찰관은 차량 양쪽 옆에 서서 예. 운전자인 박 씨 아내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당황하면서 음주 측정에 이제 응했는데 예. 당연히 이제 음주하지 않은 결과로 이제 반응을 했죠. 그렇겠죠. 예. 근데 이때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예. 경찰의 이러한 불쾌한 업무 집행, 예. 그러니까 갑자기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예. 아무런 그 예고도 없이 뛰어들어와서 예. 마치 범인을 검거하듯이 예. 이렇게 하는 경찰 업무 집행에 화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강압적인 단속 업무를 하는 경찰에게 화가 난 박 씨가 예. 박 씨가 술을 한 잔 마신 이때 상태에서 예. 순간 치미는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예. 욕설을 했습니다. 욕을. 예, 욕설을 하면서 이런 경찰이 이딴 식으로 단속을 하는 게 이게 어딨냐? 예. 하면서 이제 욕설을 하면서 이제 소리를 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욕설을 들은 경찰 3명의 반응 역시 뜨거웠습니다. 박 씨의 주장에 의하면 경찰이 자신이 앉아있던 차의 운전석 문을 열더니 당신 지금 뭐라고 했냐고 하면서 귀하고 목덜미를 잡아서 강제로 차에서 끌어냈다는 겁니다. 예. 결국 경찰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나온 박 씨와 경찰 사이에서 본격적인 말싸움이 벌어졌고 박 씨는 이제 도로를 막고 음주 단속을 하는 근거가 뭔지 그리고 이처럼 위험한 방식으로 음주 단속을 하는 게 정당하냐는 취지의 항의를 했고 예. 경찰은 이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면서 반말과 고함을 서로 지르면서 이제 다퉜던 이쯤 거죠. 되면은 이제 경찰의 잘못이 더 커지네요. 선을 넘었네요. 그렇죠. 예. 역시 뭔가 아시는 역시 사법 체계 좀 아니, 아시는 것 같은데. 예. 몇 번 지명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죠. 예. 사실은 이제 경찰 이게 왜 뭐가 문제냐면 예. 많은 분들은 아니 저 사람이 문제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하고 시민이 싸울 때 예. 설령 공무원이 그러니까 시민이 예. 반말과 욕설을 한다고 해서 예. 경찰관이 같이 반말하거나 욕설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동사무소에 가서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이 시민도 근데 욕설하고 반말했다고 같이 욕설하고 반말한 공무원 예. 처벌받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경찰들이 이렇죠. 예. 반말하고 욕설하고 뭐 이 새끼야 뭐 어쩌 더 해봐라 뭐 더 예. 해봐 더 해봐 예. 뭐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반말 욕설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예. 흥분한 시민을 자극하면 안 되거든요. 공무원은. 그렇죠. 공무원의 원래 그건 공무원의 그 수칙, 근무 수칙, 근무 수칙 원칙이거든요. 예. 자극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싸우고 다투고 충돌한 이때에 경찰관 한 명이 이제 비디오로 이걸 다 촬영하고 있어서 예. 그런 상황을 쭉 보고 있었는데 이때 다시 돌발적인 상황이 하나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3명의 경찰관이 박 씨에게 내가 경찰복 입고 있는 게 한심스럽다. 너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뭐 등등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오히려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었던 이때 경찰관 한 명이 박 씨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예.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때 바로 마주 보고 서 있던 박 씨하고 경찰관 사이에서 갑자기 경찰관의 한쪽 팔이 하늘로 향하면서 몸이 꺾이면서 비틀거리게 돼요. 오. 이때 박 씨가 경찰관의 팔목을 뒤로 비틀어 꺾었다는 겁니다. 당하기는 본인이 당했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팔이 한쪽 팔이 이제 오른쪽 팔이 하늘로 이제 치켜 올라가면서 예. 그러면서 비틀거리는 장면이 예. 그 경찰관이 찍고 있던 비디오 테이프에 찍혔고, 오. 예. 그래서 예. 이 사람이
경찰관이 이제 주장하기는 예. 이 사람이 나를 팔을 꺾었다. 그런데 당시 경찰관이 비디오로 촬영하던 모습 속에서는 이걸 명쾌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박 씨, 이 가해자라고 하는 이 박 씨의 고3 아들이 예. 바로 그 옆에 서 있어서 예. 이 아들 때문에 그 꺾이는 그 장면이 명쾌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들은 그 자리에서 그 박 씨를 체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관의 팔을 비틀어서 박 씨가 쓰러뜨린 거다. 박 씨가 경찰관을 쓰러뜨렸다 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는데 이때 이제 박 씨의 행동에 그동안 약이 올라 있었던 경찰관들은 너 잘 걸렸다는 식으로 박 씨를 사정없이 도로 바닥에 눕혀서 제압한 후에 손을 뒤로 해갖고 강제로 수갑을 채우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박 씨의 아내가 경찰관들에게 이제 막 애원을 해요. 사실은 남편과 제가 말싸움을 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화가 나 있어서 그런 것이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막 이제 경찰관들한테 사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비디오에서 이 비디오를 찍고 있던 경찰관이 비디오에서 이제 들려오는 말을 들어보면 참 무서워요. 아줌마도 체포할 수 있어요. 공무집행 방해예요. 가족이 다 다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 말은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예,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공무를 수행하고 네. 집행하는데 결국 애원하는 아내와 또 그 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경찰들은 아주 무례하고 폭압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던 박 씨를 완력으로 뭉갠 채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찰이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해서 재판의 증거 자료로 제출된 현장 동영상을 제가 수십 번을 봤는데 저는 도대체 박 씨 일가에게 가해진 이러한 경찰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남편이 갑작스럽게 경찰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를 말리고 있던 부인에게 경찰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폭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아버지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은 행위가 공권력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그 아버지가 그토록 참담하게 끌려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이 어린 아들이 앞으로 평생 가질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정말 더 참을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더욱 기가 막히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사실은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연행된 박 씨는 당연히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신이 그 경찰의 단속에 대해서 음주 단속이 무리하다고 해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경찰의 팔을 비튼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자신을 경찰이 괘씸하게 여겨서 스스로 헐리우드 액션, 즉 자작극을 한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는 나라고 이렇게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에게 거듭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피해자가 경찰인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의 같은 지역의 경찰관이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수사하는 현재 구조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근본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도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저는 그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편 이렇게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약 2달이 지나가던 2009년도 8월 27일입니다.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았던 검찰은 박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팔을 꺾었다고 주장한 경찰의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까?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 혐의인데 이게 사실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그렇고요. 욕설을 하는 행위도 그런데 욕설을 한 거는 형법상 모욕죄거든요. 근데 사실은 벌금이 똑같아요. 200만 원이거든요. 모욕상 형법상 모욕죄, 욕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욕설을 한 것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벌금이 200만 원인데 그런데 이제 박 씨는 이 과정에서 200만 원 처분을 받고 만약에 그냥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만약에 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누구처럼 그냥 벌금 200만 원을 내고 끝냈다면
이 사건 역시 그저 그런 사건, 수없이 많은 공무집행 방해 내지는 모욕죄 중에 하나로 끝났을 것이다. 예. 그런데 이 분은 달랐어요. 박 씨는 예. 자기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예. 자기는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자기를 네. 유죄 선고한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예. 이렇게 해서 거부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공무집행 방해 또는 모욕죄 등을 얼마나 남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경찰청에서 제출한 공무집행 방해 관련 구속영장 청구 내역을 분석해 보면요. 지난 2013년도 한 해 동안 경찰이 청구했던 공무집행 방해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모두 759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2014년도 1월부터 불과 7개월 만인 지난 7월 31일까지 예. 경찰이 청구했던 공무집행 방해 영장 청구 건수는 얼마냐? 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작년에 759건이었다면? 올해 급증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질문하니까 당연히 급증했을 거라고 예측 가능한데 놀랍게도 예. 2배가 넘는 어이구. 1362건. 어이구. 이거는 정말 대단히 놀라운 거죠. 네. 예. 2013년도 한 해에 청구한 건수를 2014년도 올해 들어서 불과 7개월 만에 2배 이상 초과한 건데요. 예.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09년도 이명박 정부 이래 예.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그렇다면 이처럼 공무집행 방해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말 경찰의 주장처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 때문에 이러한 공권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냐? 제 답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를 몇 가지 답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 먼저 경찰이 이처럼 영장 청구를 무진장 많이 늘렸는데 2배 이상 급증을 시켰고 아마 올 연말이 되면 예. 최소 3배 이상 늘어나는 건 뭐 자명한 얘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청구한 영장이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게 얼마나 무리한 청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이 영장 기각률이 예. 청구한 영장 기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이제 얼마나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고 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경찰이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한 영장 청구는 사실상 국민의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네. 악용되고 있죠. 예. 예를 들어 촛불 집회 같은 데에 나가서 경찰이 이제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달려든 경찰에 대해서 예. 왜 그러냐고 한번 밀치거나 예. 아니면 누군가를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멱살을 쥐고 뭐 흔들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예. 바로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해서 청구하는 거거든요. 예. 이처럼 공권력의 불이한 행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정당한 항변권조차 경찰이 조그마한 꼬투리를 문제 삼아서 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송치하고 검찰은 기소하고 재판부는 유죄 때려버리고 박씨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데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 과정은 공무 수행에 적합해야 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 모든 시민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 불신검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혹시 불신검문 우리 김 PD님 불신검문 받으면 예. 응하세요? 어떠세요? 일단 불심검문이라는 거 자체. 경찰관이 와서 예. 저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당해보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불신검문 저는 받아보셨어요? 경험을 당해본 적이 없고요. 그래요? 다만 뭐 아니 왜요? 예? 왜요? 아니 뭐 학생 때는 그럴 기회가 없었고 예. 또 뭐 나이 들어서는 차를 몰고 다녀가지고 뭐 음주 단속은 뭐 몇 번 응해봤지만은 아니 길거리 안 다녀보세요? 저 정말 특이하시네. 좀 당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아니 근데 하여간 저는 제가 봤을 때 네. 영장 없이 그렇게 예. 수색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 얘기 또 들어가면 심오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체포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예. 하나는 영장에 의한 체포. 누구나 다 아시는 거. 야, 네. 영장 갖고 오십시오. 영장 예. 갖고 와서 예. 영장 제시하면서 무슨 죄로 네.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네.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게 예.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고 두 번째는
현행범 체포가 있어요. 예. 예, 현행범 체포.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예. 뭐 칼로 찔렀거나 때리고 있거나 두들겨 현장에서 패거나 치고받고 싸우고. 예, 예. 그게 현행범 체포예요. 예. 근데 현장을 벗어나면 그것도 체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네. 체포할 때 그래서 긴급 이렇게 해서 현행범을 이제 긴급 체포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임의동행. 예. 당신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혐의가 있으니 예. 저와 함께 경찰서 또는 가까운 어떤 지서로 가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임의동행은 네. 제가 거부하면 끝이에요. 예. 싫습니다. 가서 영장 갖고 오세요. 저는 따라갈 의사가 없습니다. 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경찰이 길거리에서 예.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 게 예.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1항에 있는 불신검문에 대한 조항인데 예. 그 불신검문에 대한 조항은 상당히 구체적인 어떠한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행하였거나 행해진 어떤 범죄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는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이 네. 있어야 예. 사실은 불신검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 막 세우고 하는 이런 방식은 예.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불법이죠. 불신검문은. 예.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예. 불신검문이나 음주단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사실은 그러니까 뭐 가는데 특히나 그 검문소 같은데 이런 데서 하는 거 사실은 저는 한 번도 동의해 본 적이 없어요. 아,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보내줍니까? 저는 안 하겠다. 불신검문은 요구하시는 권리가 있죠.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오. 저는 안 한다. 예. 하겠다. 예. 그러면 저를 갖다가 붙잡을 땐 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예. 하나는 뭐냐? 예. 영장에 의해서 체포해야 되는 영장 없죠. 예. 그럼 또 하나가 뭡니까? 긴급체포. 음. 근데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차를 가지고 아까 차 때문에 안 하셨다는데 사실은 차 가지고도 검문하는 사람 많아요. 네. 제가 속초를 갔다가 예. 그리고 용대리에 있는 설악산 밑에 있는 용대리를 지나가는데 차를 세우더니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대리면 백담사 쪽. 예, 백담사 밑에 있는. 예. 그래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예. 왜 제가 신분증 제시를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차량이 전국 넘버가 아니라 그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때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지방 강원도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검문한대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요구다. 예. 그게 무슨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검문을 응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참 가다 보니까 철정 검문소에서 경찰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홍천 철정. 예, 그러니까 검문소. 거기를 지나갔다 보니까 이 무전으로. 무전으로 티꺼운 새끼 하나 검문을 지나갔다고. 거부하고 누가 예. 갔다. 예. 그래서 진짜 거기서 제 차량 처음에 저는 무슨 사고 났는 줄 알았어요. 예. 경찰들이 잔뜩 나와 있어서 예. 그러더니 제 차를 딱 보자마자 차를 막 손으로 흔들어서 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대고 약간 예상을 했지만 설마 하면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예. 검문 거부하고 오셨던데 신분증 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판 싸웠죠. 예. 무슨 소리냐?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 아니, 내 검문 거부했다. 근데 그게 뭐? 내가 어떤 죄가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싸우고 나는 이제 간다. 예. 갈 테니 나를 체포하려면 체포해라. 긴급 체포로. 그리고 가서 출발했어요. 네. 그리고 갔어요. 예. 그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 양평 검문소인가? 양평 검문소. 네. 거기서 또 떼거지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네. 내려갔고 예. 여기 검문소 서장 나와라. 네. 그래가지고 네. 그 사람하고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우면서 제가 예. 도대체 내 죄가 뭐냐? 나 예. 검문 거부했다. 예. 그게 죄냐? 예. 그래가지고 대판 싸웠었는데 예.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는 검문을 안 받았어요. 나 그게 거부한다. 이미 그 철정에서 예. 상대가 예. 보통 법리에 대한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라고 분명히 알아들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아마 저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예. 저도 어쩌면 네. 운이 좋았던 거예요. 예. 그날 만약에 예. 또라이가 또 거기에 있었다면 네. 아마 저도 뭔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그분처럼 예. 오늘의 그 그쵸. 사연의 주인공처럼 왜 소리 지르냐? 야 이거 무조건 연행해. 예.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요. 예. 태국 가서 욕설했다. 네. 그리고 이걸 들었다. 옆에 있는 경찰관이 증인 서주고. 예. 그럼 나는 욕한 적 없다. 항의만 했다. 아니다.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피곤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이 박씨 사건하고 다른 게 없어요. 아.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경찰이
법에 준거해서 네.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그렇지 않죠. 사실은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 나도 바로 이런 피해자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만약에 죄 없는 시민이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한다면 예? 그러니까 무례하게 이렇게 검문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다면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 이렇게 박 씨처럼 우발적인 그래서 목적 의식적으로 무슨 욕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분 나빠서 순간적으로 욕설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들이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이미 흥분한 시민에게 같이 반말을 하고 자극하고 그래서 끝내 파국적 상황으로 이 사건을 몰아갔다. 결과적으로 박 씨 일가에게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결과적으로 이 박 씨 이분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이날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음주 단속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박 씨 역시 욕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경찰이 예측 가능한 음주 단속 장비를 사전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통상 그렇잖아요. 음주 단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꽃갈콘이니 뭐 이렇게 놓고 반짝반짝하는 경광 뭐 이런 것도 좀 놓고 그리고 경찰들이 여기서 음주 단속한다 이렇게 하는 걸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예측 가능하게 단속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서 그런 게 없었어요. 갑자기 달려들어서 이게 솔직히 경찰인지 아닌지 누가 합니까? 경찰복 그냥 남대문 같은 데 가서 사서 범인들이 으슥한 데서 세워놓고 문 열라고 한 다음에 여성 뭐 운전자들을 위협해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화가 나니까 저 같아도 화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충돌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남편이자 아버지가 그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방식으로 끌려가고 또 남편과 아버지를 빼앗긴 그 아내와 아들에게 아들이 좀 봐달라고 하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심정 표현을 하니까 경찰은 이것에 대해서 공권력 도전으로만 해석해서 응징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 시대가 아니냐. 어떤 시대인데 아니 뭐 시대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갔죠. 시대는 뭐 그렇고요. 원래 시대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에게 200만 원 벌금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끝내 억울한 박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 결정이 얼마나 깊고 더 큰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것인지 이때는 박 씨가 몰랐다. 여기서부터는 뭔가 억울함이 해소되는 단계가 아니라 사건이요?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시작도 안 됐어요. 하하. 자,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이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던 2010년, 2009년도 6월 달에 있었는데 1년이 되어가던 2010년 6월 23일에 마침내 박 씨의 1심 정식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박 씨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또다시 정식 재판부는 또다시 박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약식 기소와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이쯤 되면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경찰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서 뒤로 비틀었다는 피해자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 씨는 좌절했어요. 적어도 대한민국 재판부는 경찰 검찰과는 다르게 정말 제대로 나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거다라고 믿었는데 역시 자신의 주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거죠. 박 씨의 주장은 간결합니다. 자신은 경찰의 팔을 비튼 사실이 없고 이것을 입증할 방법도 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했어요. 그게 뭐냐? 아니 이 정도로 재판부가 얘기했다면 이렇게 또 판단했다면 그러면 이거 박 씨 주장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 씨가 이거에 대해서 그럼 한 번만 동작 감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동작 감정. 동작 감정이 즉 뭐냐? 자신이 서 있던 자세하고 경찰이 서 있던 위치 그 상태에서 자신이 과연 경찰관의 손을 비틀 수 있는지 이 감정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 박 씨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기가 그 서 있을 때 자기는 경찰의 팔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찰이 자기의 오른손으로 자기의 오른팔을 잡고 있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어떻게 경찰관의 팔을 비틀 수 있냐. 자기가 잡은 게 아니라 경찰관이 자기 손을 잡고 있었던 건데 이런 상태에서 비틀 수 없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 박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서 무죄를 받겠다고 하면서 다시 항소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신에게 보장된 3심 재판을 통해 마침내 무죄를 받고야 말겠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박 씨는 이 항소심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무죄를 밝히려고 했던 이 행위가 예. 그 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여기서 더 추가가 됩니까?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 그대로 예. 유죄 선고된 박 씨에게 예. 항소심 재판장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예. 경찰이 자작극이다. 경찰의 자작극이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주장하던 이 박 씨가 다시 이 사건의 단속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하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쁜 이 경찰관을 두 번 부를 수 없으니까 현장에 같이 있던 당신의 부인을 부르자. 당신의 부인을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상식 밖의 요구거든요. 예. 왠지 아세요? 부인을 부르면 아무래도 좀 뭐랄까 유리한 증언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아니 재판장이 예. 박 씨가 이 사건의 가해자라고 하는 박 씨, 피의자 박 씨가 예.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예. 재판장이 요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예. 그럼 당신 부인이 한번 나와서 예. 그럼 현장에 같이 있던 부인이 증인을 한번 서봐라. 또 다른 증인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예. 아무래도 좀 박 씨 그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추정이 되긴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 김 PD님 재판 한 번도 안 받으셨나요? 재판을 받았죠. 그러세요? 예. 그 사법인다운 말씀인데. 아, 그래요? 재판 한 번 받은 사람들은 다 사법인인데. 아, 그래요? 네. 가족 등 특수관계 있는 사람은 예.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될 수가 없어요. 아. 원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의 재판의 증인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가족이면 무조건 안 돼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가족관계 있는 사람이 재판에 나와서 자신이 본 그대로를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예. 가족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 그래서 사실은 증인으로 이 사람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아들이 봤습니다. 제 남편이 봤습니다. 제 아내가 봤습니다. 그분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세요. 이게 원래는 정상인데 예.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재판장의 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박 씨 이 말에 오히려 박 씨가 당황하면서 반문합니다. 자신하고 부부 사이인 아내의 증언을 그럼 판사님이 신뢰하시겠다는 거냐? 네. 라고 반문을 했더니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드러나 볼 테니까 다음 공판 때 그럼 같이 한번 오세요. 라고 얘기했고 예. 결국 박 씨의 아내는 다음 재판에 네. 증인으로 신청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박 씨는 재판장에게 내심 고맙게 생각을 했대요. 음.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는 경찰관은 네. 사실 같은 직장의 동료였고 예.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예. 박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 예. 박 씨가 팔을 비튼 걸 봤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그게 유죄의 증거 중 하나였거든요. 예. 그런데 반면 박 씨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 현장에 있었던 부인하고 아들밖에 없는데 예. 그런데 재판장이 먼저 자신의 부인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제안을 하니까 그러니까 박 씨가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 사정을 재판장이 봐주려고 이렇게 제안을 했구나라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도 있었대요. 바로 그 점이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어서 2010년 10월 18일 예. 마침내 이 법정에 박 씨의 아내가 출석을 했고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 박 씨의 아내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남편은 경찰관의 팔을 꺾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경찰관이 스스로 덤블링하듯 땅바닥에 뒹굴었고 그래서 이걸 본 남편 박 씨가 예. 그 현장에서 이런 쇼까지 하느냐 하면서 경찰관에게 소리치는 걸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증언이 있고 한 달 후인 2010년 11월 4일 그러니까 10월 18일 날 증언을 하고 약 보름이 지나간 2010년 11월 4일 네.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가 있었는데 예. 이날 박 씨에게 내려진 선고 결과는 예.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불행의 그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앞선 그 1심보다는 훨씬 좀 형량이 높아졌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예.
역시 예측은 참 빠르신데. 아니 뭐 그런데 예. 그건 아니었고 예. 재판부는 박 씨의 부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 박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과 함께 예.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한 모든 것을 그대로 썼습니다. 예. 특히 박 씨 아내가 출석해서 증언했던 내용은 이 선고문에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 보자 이 말 속에 예. 그냥 절차 과정 예. 뭐 그래도 뭐 안 들어보는 것보다는 들어봤다. 뭐 이게 좀 훨씬 좀 명분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은 아닐지 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할 거라면 뭐하러 박 씨의 아내를 재판장이 증인으로 출석시킨 건지 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 더구나 박 씨가 먼저 부부관계인 아내의 증언을 판사님이 신뢰하겠냐라면서 오히려 증인 채택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도 굳이 판사가 왜 아내를 불러놓고는 판결문에 이런 아내의 증언에 대해선 거짓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조차 남기지 않은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때는 박 씨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고 약 2달여가 지나가고 있던 2010년 12월 28일 한 해가 저물어가던 그때였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 가족의 비극이 시작된 날인데요. 예.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박 씨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희망을 걸고 상고했습니다. 예. 그렇게 상고를 하고 난 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때에 박 씨의 아내에게 등기 우편물이 집으로 도착합니다. 예. 내용은 박 씨의 아내가 남편의 증인에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 거짓이라면서 위증죄로 피의자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검찰의 통보였습니다. 아, 그 재판을 지켜보던 검찰이 그렇죠. 이 재판을 하던 예. 당시 담당 검사가 예. 증인으로 출석해서 말한 그 아내가 증언한 내용이 위증이다. 따라서 그러니까 위증죄로 그 부인이 나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하는 검찰의 통지였던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아니 근데 일이죠. 그게 법정에서 그렇게 네. 그 판사가 나와서 예. 말하라고 한 것인데 예. 나와서 말하면은 그게 또 그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증인 선서를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판사가 증인으로 선택했냐 검사가 채택했냐 이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으로 선서한 건데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여하간 이렇게 해서 판사가 얘기해놓고 예. 그리고 나서 2011년 1월 27일 예. 남편 박 씨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남편은 최종 패소합니다. 상고심에 이거 3심에 제기했던 상고심이 기각됐고 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박 씨의 아내는 남편이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이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났던 그 1월 27일부터 네. 약 석 달이 지나가던 예. 2011년 4월 28일 날 검찰이 기소한 위증죄로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네. 이날 박 씨의 아내는 검찰이 제기한 첫 번째 남편 박 씨가 경찰관의 팔을 꺾었는데 이를 봐놓고도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두 번째 남편 박 씨가 팔을 비틀어 넘어진 경찰관에게 이런 쇼까지 하느냐라고 소리치는 걸 듣지 못하고도 들었다고 거짓말로 위증했고 완전히 저쪽 편만 드는 거네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경찰관이 스스로 굴러 넘어지며 자작극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거짓말이라면서 이렇게 공소 제기한 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재판부는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 박 씨에게 내린 선고가 뭐였냐? 뭐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예. 남편이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사건의 그거보단 좀 약하지 않을까요? 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나왔어요? 징역형이 나왔죠. 처음으로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남편의 재판에 재판장의 제안으로 증인 채택되어 증언을 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며 예.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무서운 음모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이 박 씨의 아내의 직업이 예. 교육 공무원이었어요. 교사. 유치원 교사. 예. 교육 공무원이었는데 네. 교육 공무원인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징역형이 선고가 되면 공무원으로서는 사실상 사형 선고입니다.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에 예.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에 공무원 직위에서 파면되는데 검찰과 법원은 박 씨 아내에게
공무원 파면 조치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한 겁니다. 맞춤형 탄압 같은데요? 이거는 괘씸죄죠. 당시 1심 재판부가 박 씨 부인에게 내린 판결문을 보면 그래서 더욱 참담합니다. 무슨 의도였는지가 여기 다 나와요. 재판장은 박 씨 부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사법작용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박 씨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유치원생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할 유치원 교사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 얘기가 뭡니까? 유치원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징역형을 선택해서 그 파면하도록 한 거죠. 저는 이 판결문 한 줄 한 줄에 담긴 국가 권력의 폭력성 앞에 분노합니다. 피고 스스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해당 사건의 심리재판장이 먼저 요구하여 그 부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로 다툼이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부인은 진짜 자신이 본 각자의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한 거예요.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그쪽에서 한 거지. 이 부인은 진짜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남편의 이 말이 사실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처럼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경찰에 팔을 꺾었다고 그걸 못 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을 증인으로 세울 때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이럴 거라면 처음부터 그 남편의 증인으로 그 아내를 재판부가 세워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은 강도가 휘두르는 칼 앞에서도 그리고 살인자의 총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앞에 나가 대신 죽는 사람입니다. 달려오는 25톤 트럭에 서 있는 남편을 밀치고 대신 죽는 사람이 그 가정의 아내요 남편인데 그런 아내를 증인으로 먼저 불러놓고 이따위 재판을 통해 유죄 선고하고 그래서 교육공무원인 사람에게 공무원 파면 조치가 되는 형을 선고한 것, 그래서 남편을 위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그 착하고 선한 여인을 파멸로 몰아간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이게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가 경찰이 검찰이 재판부가 마땅히 할 일인지 저는 이 땅의 모든 남편과 아내 가족의 이름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법조 3륜이란 말이 바로 여기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그 변호사 썼어요 그 우리 박 씨. 이분은 변호사를 안 썼어요. 아니 가정형평이 이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만약에 이 사소한 사건이라고 이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만약에 전직 판사 뭐 대법관 부장판사 이런 사람을 변호사로 썼으면 어땠을까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뻔한 얘기죠. 뭐 앞으로 제가 고상만 수사반장에서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케이스 살인을 교사한 범인이 분명함에도 그런 사람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3명을 동원하니까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건 기대가 차후에 됩니다. 제가 할 건데요. 이 사건 정말로 기가 막힌데 결국 박 씨 아내는 이후 이어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이 같은 1심 징역형 선고가 유지되었고 따라서 2012년 12월 27일 박 씨의 아내는 교육공무원 직위에서 파면되고 맙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전개였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있어요? 기가 막히죠. 참나. 이처럼 박 씨에 이어서 그 아내까지 억울하다고 항변했는데 그 항변 때문에 괘씸죄에 지켜나갔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 사건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박 씨 아내의 항소심에 출석한 또 한 명의 증인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번엔 남편 박 씨입니다. 자신의 재판에 이번에 아내 재판인가요? 그렇죠.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공무원 파면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그 아내를 지켜보고 있던 이 남편 입장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남편 박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또 한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하고 검찰이 남편 박 씨의 증인 출석에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증인 채택을 또 해줬고 그래서 증인으로 나갔는데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마치 이 굴을 파놓고 들어오길 기다리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이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2012년 5월 7일 남편 박 씨는 아내의 항소심 재판에 또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나와 아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다. 우리는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술이 일관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관되게. 그래서 거듭 항변하면서 재판부에게 정말 억울하다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을 마치고 재판장을 나와서 그리고 나서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그때였다고 합니다. 박 씨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예. 그리고 걸려온 전화는 검찰이었고 부인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면서 다시 피의자로 소환을 할 테니 검찰로 출석하라고 하는. 그 남편한테. 예. 아니 뭐야 도대체 이게. 이게 참나. 증언하고 재판장에서 나온 지 불과 30분 만에 예. 다시 그 남편을 위증죄로 검찰이 소환한 겁니다. 야, 이게 경악할 만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이렇게 5월 7일 날 이번엔 또 아들 나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5월 7일 날 예. 5월 7일 날 그 이렇게 증언을 하고 나왔는데 출석을 하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2012년 5월 11일 날 4일 후에 남편 박 씨가 위증죄로 다시 검찰에 나가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던 날입니다. 이날 박 씨는 조사 도중에 정말 놀랄 만한 겁박 발언을 검찰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 그 모든 상황을 봤던 또 한 명 그리고 무자비하게 연행되는 아버지를 말리려 했던 당시 고3 아들이 아버지에 이어 엄마까지 재판을 받자 그 아들이 엄마의 1심 재판부에 호소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호소문, 즉 아버지와 엄마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이 아들의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한 아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야만적인. 자, 이거 정말 참. 이거 야, 할 말을 이렇게 만드네요. 예. 정말 아니 해보지 뭐 아들도. 그래서 예. 참 결국 박 씨는 다시 2012년 7월 27일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족으로서 세 번째 재판. 앞서 재판에서는 공무집행 방해로 이번에는 아내 재판에 증인으로 서서 위증했다는 죄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3일 날 박 씨에 대한 위증죄 1심 첫 재판이 있었던 날인데요. 네. 이 사건의 첫 출발이었던. 그래서 사실은 박 씨는 계속해서 이거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아마 어쩌면 여기서 이게 됐다면 박 씨의 사건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뭐냐면 동작 감정을 해달라. 자기가 정말로 이 경찰관의 팔을 비틀 수 있는지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이 동작 감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런데 국가수에서는 이 감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동작 감정을 못한다고 하는 회신을 보내는 걸로 안 된다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예. 이거 왜 안 됩니까? 돼요. 박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처럼 몸부림을 쳤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결국은 이때 박 씨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누구를 선임했느냐? 영화 부러진 화살의 모델인 박훈 변호사를 박훈 변호사. 예.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고 예. 박훈 변호사는 이러한 박 씨의 주장을 듣고 검증해 볼 만한 내용이 상당하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에 동의를 했고 예. 이후 관련 기록을 일체를 예. 경찰과 검찰에다 제출해 줄 걸 요청했는데 네. 그런데 이때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예. 수사 기록 자체 이 수사 기록에 대한 당시 그 현장을 동영상 촬영했던 원본 파일이 완전 파기되었고 이를 촬영했던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하드 역시 모두 폐기됐다라는 답변을 들은 겁니다. 즉 증거의 원본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예. 하지만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2013년 6월 4일 날 첫 재판 이후에 모두 3번에 걸친 재판이 이루어져서 2014년 올해 4월 8일 검찰은 구형 공판에서 네. 다시 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합니다.
지난번에 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엔 위증죄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해요. 예. 재판에서 경찰이 기존에 주장했던 진술이 일부 이때 변경되거든요. 예. 이 사건 재판에서 기존에는 박 씨가 경찰관의 팔을 뒤로 꺾어서 비틀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때 사실상 뒤로 비틀어서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이때 처음으로 검찰이 공소장 내용에서 뒤로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한 거예요. 예, 뒤로 비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팔을 비틀었다. 예. 이렇게만 바꾼 거예요. 이거는 이 사건의 핵심이 예. 뒤로 비틀었냐 안 비틀었냐인데 동영상에서 뒤로 비튼 게 나오는데 뒤로를 빼고 그냥 비틀었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상 공소 사실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박 씨도 내심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가 잘 검토해서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까지 했었대요. 예. 그런데 검찰이 300만 원을 구형한 이 사건, 예, 이 사건에서 2014년 4월 18일 날 있었던, 예, 10일 후에 있었던 선고에서 박 씨는 또 다시 절망합니다. 예. 애초 검찰이 구형했던 300만 원보다 재판부는 예. 더 많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 정말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이유에 대해서 예.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리고 부부가 이 사건으로 이미 유죄 처벌을 받았으며 해당 경찰관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진술하기에 출석하면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자기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사건에 대해서 위증한 거고 또 부부가 다 유죄 처벌을 이미 받았고 마지막으로 이처럼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장기간 다투어온 것이 피고 박 씨에게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했다.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이 위대한 재판장은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대단한 아량을 베풀어 준 거죠. 정말 이건 기가 막혀요. 이건 2009년 6월부터 2014년 9월 30일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약 5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이 사건은 예. 여전히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예. 이 사건 피의자 박 씨는 우리 국민TV 조합원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통해 제가 진행하는 이 고상만의 수사반장을 통해 처음 저를 알게 된 듯하고 예. 그래서 그러한 저에게 자신의 이 억울한 사건을 좀 세상에 알려달라고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였던 거예요. 예.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전 사실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처음에 듣고는 고백하자면 그저 그런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의 피해 사례, 예, 공무집행 방해 운운하는 이런 사건의 하나라고 봤는데 그래서 예의상 보내온 자료를 보고 읽던 중 저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느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심정이 제가 느꼈던 심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박 씨에게 검찰과 재판부가 보내온 공소장과 판결문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읽고 이러한 박 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짓밟은 이 사건 피해자 박 씨와 또 그 부인에게 정말 진심으로 제가 다 할 수 있는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정말 박 씨 일가가 거짓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처럼 한 가정을 파멸시킬 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탄원서를 보낸 그 아들의 죄가 이처럼 지독한 5년간의 사법고통을 당할 만큼 큰 죄인지 한 집안을 상대로 해서 집단 다구리를 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맞습니다. 예. 공권력이. 재판과 처벌은 단죄의 목적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법무부는 입만 열면 교정과 교화가 진정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건에서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처분이 있었는지 억울하다고 항변해서 이렇게 참담하고 끔찍한 보복처럼 피해를 입는다면 앞으로 누가 민주주의 법치국가라는 이 나라에서 자기의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건을 다뤄온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찰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이 사건에서 흘린 눈물이 무엇입니까? 2014년
8월 23일 박 씨는 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 항소심을 제기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의 비극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조사관님의 전화를 받고서 이틀 밤을 깊이 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내의 깊이 잠든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제가 이 박 씨에게 사건 기록을 보내달라면서 연락을 했을 때 저에게 보내온 그분의 말입니다. 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도 박 씨 부부와 함께 이 사건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언론에서 이 사건이 다뤄지도록 노력하고 또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이 사건이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박 씨 일가에게 이 억울한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다라고 말도 못하는 사이가 무슨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저는 저항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아니, 뭐 진짜 재판하지 마라, 시비 걸지 마라. 그러면 3심제는 왜 뒀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우리가 처분하는 대로, 우리가 판결하는 대로 그대로 수긍해라. 이러면 뭐하러 3심제를 두고 말이죠.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 네. 검사, 예. 재판장 예.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오직 신이 알겠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어디 한번 끝까지 해봐라. 그래 원하는 대로 그 끝까지 한번 해봐라. 누가 손해보나. 저는요. 법은 강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법을 관리하고 집행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정말 이 사람이 잘 몰라서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진짜 억울해서 주장하는 건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만약 제가 경찰이고 검사고 재판장이면 전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하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범위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에 입증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그래서 사실은 이러저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부인까지 이걸 위증죄로 기소한 건요. 이건 야만입니다. 법의 이름을 가장한 야만이고 폭력입니다. 그리고 아니 그 부인은 그 법정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예. 우리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게 말이 우리 됩니까? 남편이 쓰레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그걸 면책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걸 기대하고 증인으로 재판장이 신청했다는 건지 저는 정말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거는요. 이거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예. 정말 근데 이 나라에 사법 정의가 있다면 예. 이거는 비난받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아야 됩니다. 근데 고 선생님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했을 때 더 이상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금 부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니죠. 부인 재판의 증인으로 그러니까 지금 재판은 1심 예. 남편의 그 공무집행 방해 유죄로 해서 3심까지 끝났고 예. 아내 역시 재판이 다 끝나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결정돼서 공무원 파면 결정이 이미 됐고 예. 지금 남아있는 건 그 부인의 항소심 재판에 우리 아내와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나간 그 남편에 대한 항소심 위증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몇 심까지 왔습니까?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어저께 그 남편 박 씨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서 네. 그렇게 절망적이는 않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은 뭡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예. 경찰에 팔을 비틀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 중에 예. 그 원본은 사라졌지만 그 편집대에서 제출된 문서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새로 나왔다고 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데 네. 글쎄요. 저는 이 나라가 네. 지금 옳고 그름이 있어서 그걸 분명하게 판단해 주는 것인지 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원세훈이 특히 이 판결한 사건에서. 거 보면은 절망적이에요. 그렇죠. 네. 뭐 사실은 힘이 센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는지 아니면 힘이 약한 사람이 처벌받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게 정의다. 승리를 해도 그건 정의가 아니겠다 이렇게 전 생각하는데 힘이 약한 사람이 처벌받는 사회 이거는 정말 안 되는데 저는 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가 곤란하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이 바로잡힐 수 있는 방법은 항소심에서 팔을 비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재심 청구. 예.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야 고상만이 참 싸가지 없구나. 저놈은 뭔데 저렇게 막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의 누군가의 하소연에 귀담아 들으십시오. 처음에 경찰 왜 되셨습니까? 검사 왜 되셨습니까? 판사 왜 하려고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하셨습니까? 힘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의 하소연이 비록 거짓말일지라도 그럴지 몰라도 그래도 한 번은 귀담아 들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진짜로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재판장 안 됩니까? 그런 검사 안 됩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상만의 수사반장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법관 그리고 검사, 경찰 갑자기 한 분으로 이렇게 다 그 종합이 됩니다. 그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 박 선생님 그 일가를 보면서 또 세월호 유족들이 막 떠오르게 되고요. 예. 억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함께 정진해 나가는 고상만의 수사반장 화요일 나탄시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